윈디코너 응접실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졌다. 새로 깐 양탄자를 8월의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커튼은 제법 묵직했고 길이는 거의 바닥에까지 닿았다. 햇볕은 커튼을 뚫고 들어오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고 색조는 다양해졌다. 시인이 있었다면 여러 색깔 유리로 이루어진 둥근 지붕 같은 인생이라는 시 구절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커튼을 빛의 조수를 막아주는 수문에 비유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밖에는 빛의 바다가 넘칠거렸지만 안에는 빛의 영광이 인간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완화되어 있었다. 응접실에는 유쾌한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19살 소년으로 해부학 지침서를 공부하면서 이따금 피아노 위에 놓인 뼈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때때로 의자에서 펄쩍 튀어 일어나거나 씩씩거리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날씨는 더운데 글자는 작고 인간의 내부는 살벌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명인 소년의 어머니는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잡고 아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러면서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어보고 빛의 물결이 양탄자 위로 쏟아져 들어오면 두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럼 어딜 가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의 이름은 프레디, 루시의 동생이었다. 이젠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저런, 그러면 얼른 가서 빼려무나.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부인은 아이들의 점잖지 못한 말버릇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을 무조건 고지곧대로 해석했다. 프레디는 아무런 움직임도 대꾸도 없었다.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굳이 묻지 않아도 아들이 그 말에 반응해 주기를 바랐다. 때가 있기는 익었죠. 세실이 루시에게 다시 또 청혼을 하다니 난 정말 뿌듯하다. 이번이 3번째로 덤비는 거죠? 프레디, 입이 왜 그렇게 거치니? 거칠게 말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누나가 이 일을 이탈리아에서 말끔하게 하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금 와서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면 잘은 몰라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름대로 재미있구나. 제가 볼 때는 에이, 관두죠. 그는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내가 바이스 부인한테 쓴 편지를 들어보렴. 친애하는 바이스 부인. 네, 어머니 벌써 읽어주셨어요. 여러 번. 아주 훌륭한 편지예요. 친애하는 바이스 부인. 세실이 그 일을 두고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루시가 받아들인다면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잠시 편지 읽기를 멈추었다. 세실이 내 허락을 구하다니 나는 좀 신기했단다. 그 청년은 관습적인 걸 아주 싫어하잖니? 부모들이 간섭도 거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저도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너도? 프레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소리니? 저한테도 허락을 구했다고요. 참 특이한 청년이로구나. 왜요? 왜 제 허락을 구하면 안 되나요? 너가 누나에 대해서 뭘 알고 또 여자들 일에 대해서 뭘 아니? 그나저나 뭐라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신경 쓰이는 건 이거예요. 프레디가 입을 열었다. 그러더니 신경 쓰이는 게 무엇인지 말하기가 쑥스러워져서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허니처치 부인은 다시 창가로 갔다. 프레디, 이리 와봐라. 아직도 그대로 있어. 자꾸 그렇게 엿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엿본다고? 내가 내 창문 밖에도 못 내다본다는 말이냐?
하지만 부인은 다시 필기탁자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아들을 힐끔 보고 말했다. 아직도 322쪽이냐? 프레디가 코드숨을 치고 2장을 넘겼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조용했다. 하지만 커튼 너머에서는 나직하게 속삭이는 대화가 멈출 줄을 몰랐다. 신경 쓰이는 건 이거예요. 제가 세실한테 말을 너무 막 했던 것 같아요. 세실은 제가 한 허락을 별로 성에 안 차있어요. 그냥 난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세실은 도무지 그 말로는 성에 안 차서 내가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쁜지 아닌지 꼭 알아내고 싶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내가 루시와 결혼하는 게 루시와 윈디 코너 전체에게 별로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좀 더 힘을 얻을 거라고요. 좀 더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지 그랬니? 저는 싫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곤란을 자초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싫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죠. 바보 같은 녀석. 너가 볼 때는 너가 고결하고 진실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냥 너는 독선 덩어리일 뿐이야. 세실 같은 사람이 너 말에 신경이나 쓸 것 같으냐? 뺨이라도 한 대 맞았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싫다고 말을 했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싫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농담이었던 것처럼 웃었고 세실도 웃으면서 일어섰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공부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만 못하겠다. 로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 세실이 왜 여기 내려왔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를 모욕하고 이 집에서 몰아내려고 하다니.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그냥 세실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밝힌 것뿐이에요.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호감도 없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건 세실이 누나한테 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세실이 좋다. 나는 세실의 어머니를 알아. 또 세실 정도면 착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데다 연출도 좋지. 왜 꾸준 피아노는 차고 그러니? 그래, 세실은 연줄이 좋아. 원한다면 한 번 더 말해줄까? 세실 청년은 연줄이 좋아. 게다가 예의 범절까지도 깍듯하고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실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루시를 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비브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도 있고. 비브 목사님이? 부인이 호기심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거기 비브 목사님이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구나. 비브 목사님이 가끔 희한한 말을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요. 목사님이 바이스 씨는 이상적인 독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귀가 쫑긋해져서 무슨 뜻이냐고 캐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나처럼 관계에 얽히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더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누나를 따라서 여기 온 뒤 세실이 그렇게 유쾌한 손님은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설명은 딱히 못하겠지만요. 너는 절대 설명 못할 거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세실을 질투하는 거야. 이제 루시가 너에게 실크 타일을 짜주는 일 같은 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설명은 합당해 보여서 프레디는 받아들이려고 했다. 하지만 머리 한 구석의 막연한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한다. 그 때문인가? 세실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말하게 하지 않고 그의 방식에 따라 이야기하게 만든다. 그건 피곤한 일이었다. 그 때문인가? 또 세실은 다른 사람의 모자를 절대 쓰지 않을 유형의 사람이었다. 프레디는 자신의 통찰의 깊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거기서 멈추었다. 내가 질투가 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는 없지. 이 정도면 되겠니? 어머니가 물었다. 들어보렴. 친애하는 바이스 부인. 세실이 그 일을 두고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루시가 받아들인다면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구절도 넣었단다.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한가?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오늘날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스 부인한테 촌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이런 말을 썼어. 바이스 부인은 강연 같은 걸 들으러 다니면서 교양을 높이 쌓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집에 가보면 침대 밑에는 솜 부스러기들이 잔뜩 쌓였고 전등 켜는 곳에는 하녀의 더러운 손자국들이 묻어있지. 집안 관리는 엉망이더구나. 누나가 셋이라고 결혼하면 아파트에 사나요? 아니면 시골에 사나요?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어디까지 썼지? 젊은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루시가 아드님을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모든 걸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드님은 로마에서 처음 청혼했을 때도 루시는 제게 편지를 보냈지요. 아니야, 마지막 부분은 빼야겠다.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야. 그냥 모든 걸 이야기한답니다로 끝내야겠어. 아니면 그것도 지워버릴까? 그것도 지워버려요. 프레디가 말했다. 하지만 허니처치 부인은 지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친애하는 바이스 부인 세실이 그 일을 두고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루시가 받아들인다면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오늘날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루시가 아드님을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모든 걸 이야기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 그만! 프레디가 소리쳤다. 커튼이 갈라졌다. 세실의 첫 번째 동작은 짜증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그는 허니처치가 사람들이 가구를 아끼겠다고 이렇게 컴컴하게 지내는 습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확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커튼 자락이 크게 출렁거렸다. 빛이 들어왔다. 테라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양옆으로 나무를 심고 조그만 통나무 의자 하나와 화단 2개가 있는 이런 테라스 저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편의 전망 덕분에 이곳의 테라스는 남달라 보였다. 윈디 코너는 서섹스 윌드 숲을 굽어보는 산자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루시는 마치 흔들리는 세상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마법의 초록 양탄자 끝에 나 앉은 것 같았다. 세실이 들어왔다. 이렇게 늦게야 이야기에 등장하니 세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세실은 중세 사람이었다. 고딕 조각 같았다. 키도 크고 세련되고 어깨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딱 벌어졌으며 머리는 보통 사람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프랑스 성당의 정문을 지키는 엄격한 성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많은 재능을 타고났으며 육체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지만 그는 현대 세계가 자의식이라고 부르는 악마에게 붙들려 있었다. 하지만 눈이 흐렸던 중세는 그것을 금욕주의라고 부르면서 찬양했다. 고딕 조각은 금욕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리스 조각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브 목사가 말한 것이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프레디는 역사나 예술 같은 데 무지했지만 세실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때 목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허니처치 부인은 필기 탁자 위에 편지를 놓고 일어서서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세실, 이야기 좀 해봐.
약혼자들.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셋시를 바라보았다. 루시가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쁘군.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고 프레디는 세실에게 화학 물질로 노랗게 된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이탈리아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나 놀라움의 표현은 사소한 일들에도 너무 자주 쓰이는 까닭에 이런 커다란 일 앞에는 사용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큰일 앞에서는 약간이라도 시적인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성서 구절이라도 꺼내 들어야 한다.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네. 정말로 기쁜 날이야. 자네는 우리 루시를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말이야. 허니처치 부인은 정신없이 웃으며 말하다가 자신이 감동과 감상과 과장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다. 왜 자신은 프레디처럼 방 가운데 뻣뻣이 서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지 못할까? 프레디는 지금 거의 미남처럼 보일 지경이다. 루시, 이리 좀 와봐요. 세실이 루시를 불렀다. 어미한테는 키스 안 해줄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루시는 어머니에게 키스를 했다. 루시, 당신이 식구들하고 정원으로 나가서 어머니께 우리가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나는 여기 남아서 우리 어머니께 편지를 쓰죠. 우리가 누나하고 나가면 되나요? 프레디가 명령을 받듯이 말했다. 응, 같이 나가. 그들은 햇빛 속으로 나갔다. 세실은 그들이 테라스 끝까지 가서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길을 알았고 계단 아래로 내려간 다음 그들은 관목 덤불을 지나고 테니스 코트와 달리아 화단을 지나서 채마밭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채마밭에 심어놓은 감자와 완두콩들 앞에서 이 중대한 사건이 설명될 것이다. 그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행복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되새겨 보았다. 그가 루시를 안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루시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을 뿐이다. 그는 로마에서 지내던 어느 날 루시와 그 겁나는 사촌이 불쑥 나타나서 성 베드로 성당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던 때의 황당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그녀의 경황 없고 거칠고 여행에 지친 모습은 흔히 보는 여행객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그녀에게 마법을 베풀었다. 그녀에게 빛이 더해졌고 또 그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림자까지 더해졌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간직한 내밀함의 미덕을 감지했다. 그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의 여인 같았다. 우리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녀 자신보다 오히려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들 때문이다. 그녀가 말해주지 않는 그것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은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여인에게도 사형 같은 통속적인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다르게 놀라운 여인으로 성숙해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호자로서의 예의였던 것이 천천히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그는 이미 로마에서 자신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에 놀라 달아나지 않았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거절은 분명하고도 공손했다. 지독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후로 그녀가 그에게 지니는 의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석 달 후 그는 이탈리아의 끝 꽃이 만발한 알프스 산맥 중턱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대담하고도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청혼했다. 그녀는 전에 없이 레오나르도의 작품 같았다. 햇볕에 그을린 이목구비 위로 기암괴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말에 그녀가 돌아섰다.
그의 앞에 선 그녀의 등 뒤에는 빛이 가득한 평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와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그에게 거절당한 구원자로서의 부끄러움은 전혀 없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전과 같이 분명하고 공손한 태도로 승낙했다. 승낙을 미룬 이유를 수줍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도 그를 사랑하며 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도 기뻐할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껏 그의 상담력을 맡았다. 어머니에게 자세한 편지를 써야 했다. 허니처치가는 존경할 만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루시는 어딘지 그들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쩌면 되도록 빨리 루시를 자신과 동질적인 영역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비브 목사님, 하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서머 스트리트의 새 교구 목사가 나타났다. 그는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허니처치가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다. 루시가 피렌체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를 여러 번 칭찬했기 때문이다. 세실이 약간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맞았다. 차 한 잔 마실까 하고 왔습니다. 바이스 씨.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시죠. 음식은 이곳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지 마세요. 허니처치 군이 거기다 뼈다귀를 놓았습니다. 어이쿠야. 이해합니다. 허니처치 부인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실은 그 뼈다귀와 메이플 상회의 가구를 따로 생각한 것이다. 그것들이 합해져서 그 방에 그가 바라는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차를 마시면서 잡담이나 좀 하려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군요. 재미있는 소식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비브 목사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소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떠들었다. 오는 길에 해리 오트웨이 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 아마 근방에서 제가 처음일 겁니다. 해리 경이 플렉시한테서 시시와 엘버트를 샀다지 뭡니까? 해리 경이 말입니까? 세실이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했다. 도대체 이곳은 무슨 황당한 세계란 말인가? 성직자와 신사가 약혼에 대해 이렇게 경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어쨌거나 그는 뻣뻣한 태도를 유지한 채 시시와 엘버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래도 비브 목사가 천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걸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윈디 코너에서 일주일을 묵으면서 아직 시시하고 엘버트를 못 만나다니요. 시시하고 엘버트는 교회 맞은편에 있는 두 가구 연립형 빌라예요. 허니처치 부인한테 말씀드려서 나중에 알려드리라고 하죠. 저는 동네에 돌아가는 일이라면 원하가는 게 없어서요. 젊은이가 힘없이 말했다. 저는 교구협의회와 지방정부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이름이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 가는 건 친구들을 만나거나 경치를 감상할 때가 아니면 없거든요. 이렇게 게으르답니다. 제가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와 런던뿐입니다. 비브 목사는 시시와 엘버트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불편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바이스 씨, 제가 잊었습니다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제 데카당스한 면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죠. 사람들이 썩 호응해주지는 않겠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물론 저도 남들에게서 돈을 우려내야 한다거나 털끝만큼도 관심 없는 일에 스스로를 바쳐야 한다는 걸 압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실이 대답했다. 바이스 씨는 행운아이십니다. 여유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요. 비브 목사가 말했다.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을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디 허니처치 군 같은 경우 말입니다.
프레디는 훌륭한 친구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을 만든 건 바로 프레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저녁 예배 전에 마시고 가야 할 텐데요. 비브 목사가 물었다. 목사님이 오신 걸 애니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첫날부터 하인들의 나쁜 버릇을 알게 됩니다. 애는 멸정이 잘 알아들으면서도 자꾸 말을 되묻고 또 의자 다리를 자꾸 걷어차는 버릇이 있어요. 메리의 나쁜 버릇은 잊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심각한 거죠. 함께 정원으로 나가 보실까요? 메리의 나쁜 버릇은 제가 합니다. 쓰레받기를 계단 중간에 놓아둔다는 거죠. 유피미아의 나쁜 버릇은 쇠기름을 잘게 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말입니다. 둘은 함께 웃었고 상황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브래디의 나쁜 버릇은 세실이 말을 이었다. 프레디의 나쁜 버릇은 너무 많죠.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허니처치 부인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허니처치 양의 나쁜 버릇은 뭐가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아닐 텐데요. 없습니다. 세실이 잘라 말했다. 동감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이라고요? 냉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허니처치 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견해가 있거든요. 허니처치 양이 그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게 합당한 걸까 하는 거죠. 언젠가는 양쪽 모두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단단한 벽이 무너져서 음악과 인생이 뒤섞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허니처치 양이 가진 영웅적인 훌륭함이나 영웅적인 미흡함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너무 영웅적이라서 좋은지 나쁜지 하는 구별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은 허니처치 양의 인생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세실은 자신의 대화 상대에게 흥미를 느꼈다. 글쎄요. 제가 허니처치 양을 본 건 텀브리지 웰스와 피렌체에서가 전부입니다. 제가 썸머 스트리트에 부임했을 때는 아직 여행 중이었으니까요. 텀브리지 웰스에서 봤을 때는 별로 훌륭하지 않았어요. 바이스 씨는 로마와 알프스산에서 허니처치 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깜빡했네요. 두 분은 전부터 알고 지내셨죠? 아니, 허니처치 양은 피렌체에서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훌륭해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대화는 즐거워졌고 두 사람은 테라스를 이리저리 거닐었다. 저는 허니처치 양이 다음에 무슨 곡을 연주할지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날개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보였죠. 제가 이탈리아 여행 일기에 그려놓은 멋진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허니처치 양이 연이고 바틀린 양이 줄을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줄이 끊어집니다. 일기에 그림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가 그때를 돌이켜보며 상황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당시에 그 끈을 비밀스럽게 잡아당긴 것은 목사 자신이었다. 벌써 줄이 끊어진 건 아니겠지요? 안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니처치 양이 날아오르는 걸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틀린 양이 쓰러지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줄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세실이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뒤 그는 약혼을 발표하는 온갖 오만하고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방법 가운데서도 지금 자신이 채택한 방법이 최악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은유를 과도하게 즐기는 습벽을 자책했다. 자기가 하늘의 별이라도 되고 로시가 그를 향해 날아오른다는 식 아닌가? 끊어지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그녀가 저와 결혼할 거라는 겁니다. 세실이 굳은 어조로 대답했다. 목사는 깊게 실망을 느꼈고 자신의 목소리에 그것이 배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야겠네요.
바이스 씨가 허니 처치양과 친밀한 사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다라면 이런 피상적인 말장난은 하지 않았겠죠, 바이스 씨. 저를 좀 말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정원으로 내려가서 그는 루시를 보았다. 다시 한번 실망감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당연히 사과보다는 축하를 더 선호하는 세실은 입꼬리가 뒤틀렸다.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그는 전체로서의 세상을 경멸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세련의 징표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치는 경멸의 편린들에는 몹시 예민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거칠어지기도 했다. 충격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루시의 선택이 목사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말려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허니처치 양을 아주 잠깐씩 보았을 뿐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허물없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더군다나 바이스 씨하고라면 더욱더 부적절하고요. 뭔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비브 목사는 평정을 되찾았다. 바이스 씨는 진실로 사람을 거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결국 성직자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닙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는 피렌체에서 이미 허니처치 양의 평온무사한 어린 시절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났군요. 그때 저는 막연하지만 그녀가 어떤 중대한 도약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약이 이루어졌고 허니처치 양은 배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멋대로 말하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현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바이스 씨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성직자다웠지만 이제는 진실되기까지 했다. 허니처치 양이 그런 배움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세실이 말했다.